빨리 하고 빨리 끝나고 싶어서 오시면 저기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운영은 아니면 안 줘. 다른 스피드 이거 조금 저기요. 저기 우리 김단이 저기.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운행보험 박진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제 그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마치고 세종이 집인데 못 가고 오늘 아침에 또 그 사우프라고 서스테이블 에비에이션 바이오퓨얼 그 협약식 산업화가 있어서 그 행사까지 하고 오후에 여기 나왔네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이상한 게 킨텍스뿐만 아니라 일산에를 제가 13년 만에 왔어요. 저희 연구원님이 일산에 이거 바로 앞에 있었는데 GTX 타고 내렸는데 지하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 딴 세상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여기서 제가 그때 10년 넘게 살았는데 일산에 여기 대화동에 근데 그거를 처음 다시 왔는데 거의 천지개벽 된 것 같더라고요. 맨날 자유로만 지나가서 못 봤는데 그래서 또 학회가 이렇게 제가 원래 근무했던 그런 그 킨텍스 옆에 킨텍스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저희 이제 세션 1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보안에 대한 그 R&D였었는데요. 또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보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항공에 관련된 그 안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부 ATM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또 이렇게 논의가 됐고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토론자분들께 조금 사전에 언지를 드려서 일단 그 지정 토론자로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인 내용도 괜찮지만 좀 보안에 관련된 그 위주로 이렇게 토론을 먼저 좀 세 분이 짧게 1차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가운데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도 계시니까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또는 그 발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멘트가 있으시면 그렇게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도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하고 아까 우리 소대도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토론자분들 간에 또는 발표자하고 같이 좀 패널을 떠나서 좀 플로어에도 그 학생들이 더우였죠. 아까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 어디 갔어요? 아까는 엄청 많았는데 우리 학생들께서 아니 뒤에 보니까 학생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플로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유덕기 교수님께서 좀 우리 발표에 대한 내용들 또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그 R&D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한 몇 주 전에 이제 토론자로 소개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최근에 오늘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평소에 우리 그 학교에서 지금 뭐 시대 자체가 이제 ICT 뭐 활성화, 최근에 이제 AI 산업,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듣기로도 우리 이제 학생분들은 또 그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공항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항공보안 요원 내지는 이제 항공 관련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향후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내가 가려고 하는 직업이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저기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게 대체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적 활동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항 내에서의 항공보안의 어떤 그 스크린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AI를 탑재한 이런 보안 장비만 가지고 과연 항공보안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 한 5년, 빠르면 한 5년이면 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공항에서의 항공보안은 좀 다르긴 해도 현재의 항공보안 인력 수준의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로 이제 기능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보안 검색이 그렇죠. 출입 통제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정보라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화물 검색이라든지 몸수색이라든지 이런 건데 향후에는 미리 전 세계 그 아야타에서 이제 원아이디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아이카오에서도 이제 디지털 신원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을 각국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 받은 출입국 정보, 여행 정보 이거 가지고 내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에 다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과연 기계가 AI가 자동으로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기능적인 거, 기계적인 거를 포함을 해서 그 외의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길까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쓴 게 공항의 운영 체계를 현재는 좀 필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항공보안 인력이 사실은 공항 운영자의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권한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일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보안 자회사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현장 업무를 하려면 현재의 자회사 시스템보다는 실제 그 국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아까도 우리 그 발표한 거에도 보면 공항보안공단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조직이라야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보안 요원들이 현재와 같은 기계적인 이런 그 업무 외에 좀 더 차원이 높은 이런 내용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얘기 진행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도 계셨고 지금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진로라든지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분도 토론하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사실 보안검증요원이 자격이 지금 없을 거잖아요. 특히 우리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 없는데 혹시 그런 사례나 학생들에게 그런 좀 뭔가 책임감 겸 소속감 그런 더 어떤 디그니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제가 과거에 우리 한국법에 보면 종사자는 우리가 알던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가 문항관리사 이 정도가 핵심 종사자인데 개시 승무원도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자도 그 해당 국가에서 법으로 객실 승무원을 우리 플라이트 크루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종사자로 관리하는 국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의 에어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FAA 보면 개시 승무원은 종사자는 아니에요. 에어맨은 아니지만 FAA에서 반영하는 똑같은 조종사, 정비사 같은 그 DOT 마크가 있는 라이센스를 줍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종사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이유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되게 디그니티를 주고 소위 말하는 개시 승무원도 서비스 쪽이지만 안전과 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항공이 어떤 종사자로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데 저도 항공분야 20년 넘게 있었지만 보안 분야의 종사자 혹시 얘기를 조금 하셔가지고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의견이 있으세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예, 자격제도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화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이제 좀 수면화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5년, 10년 후에는 당연히 자격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AI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AGI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AI보다 한 단계 이제 진화된 이제 어떤 디지털화된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향후에는 이 범용,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판단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과연 항공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AI에 맡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 차원의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이기보다는 아이카오나 이런 국제 항공보안 차원에서 이걸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공 인력들도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어떤 그 기능적인 수준의 업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판단이 가능한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를 바라봐라. 그러면 항공보안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분야와 달리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이 직업은 계속 보안 발전되고 현재보다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 운영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역시 또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그 다음 우리 박정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것도 포함하시고 또 전적인 우리 항공보안 발전을 위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한 박정빈 팀장입니다. 제 업무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의 T1, T2의 CTXA 전신검색 장비 도입을 총괄을 했었고요. 현재는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서 기술 분야 R&D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그 25년도에 항공보안 분야 R&D 예산이 2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29억이 25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예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R&D를 좀 진행하고 있었던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억 원이라고 하면 신규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R&D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가 좀 싶긴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R&D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세계 그 항공 보안 장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CT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6개 업체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CT 엑스레이 방식의 새로운 전자기술, 전파기술을 적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는 원형 검색 장비가 일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멈춰서 검색하는 방식인데, 그 독일에 있는 제작사 같은 경우는 워킹 수로 방식, 전신 검색을 워킹 수로 방식으로 하는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서 실용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지금 SST 랩에서도 CT 엑스레이와 전신 검색기 원형 검색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많은 R&D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추가로 이제 기획과제로 제안하실 내용 중에 워킹 수로 방식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워킹 수로 방식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봤던 물건을 가지고 걸어가면 검색되는 방식은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휴대수화물 같은 경우는 전파를 투과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또는 CT 엑스레이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하기에는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획과제로 워킹 수로를 제안하신다고 하면 휴대수화물하고 분리된 사람만 걸어가는 워킹 수로라는 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R&D를 하고 있기는 한데 R&D가 이거 지고 나면 사실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R&D 성공 판정 기준하고 현업에서 써야 되는 기준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한 60, 70%만 도달을 해도 성공 판정을 해주는데, 항공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필드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R&D가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TSA 모델을 좀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싶거든요. 물론 미국과 한국의 계약 방법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TSA 같은 경우는 TSA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제안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TSA 산하의 TSL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업체들이 제안하고 생산한 장비를 테스트를 해서 최종 인증을 부여를 하고, 그 인증을 득한 장비를 현장에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R&D가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도 좀 업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그렇고 한국공항공사도 그렇고 직접 인증받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 좀 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R&D 구석이 좀 있다 보니까 R&D 과제로만 끝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하는 트랙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R&D가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화하는 트랙의 R&D를 좀
별도로 태워서 R&D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릴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협회장님도 그렇고 유덕기 교수님도 그렇고 AI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참석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을 좀 보더라도 이게 너무 운영 쪽에 좀 치친 학회 구성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AI라는 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또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학회나 협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좀 운영 개념 쪽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려면 기술 파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회의 외연을 좀 넓혀서 기술 파트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좀 섭외를 해서 학회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AI가 되더라도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맞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 CT나 전신검색기 도입하면서 해외공항 사례를 좀 조사를 하고 직접 가서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이제 사람이 제한적으로 개입되는 AI 판독 방식을 도입하려고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도 그렇게 지금 구비를 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많은 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백 시장님도 한두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좀 제가 볼 때 보면 이게 아까도 29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좀 사실 발표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1년에 29억인데 보안협회도 있고 학회도 있고 이제 조직화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좀 R&D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좀 적게 배정되고 하는 이유가 발굴이 기획 어떤 참여도가 우리 업계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산업계에서 이런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뭐 중간 오는데 저도 이제 R&D 평가를 가면 요즘은 트렌드가 사업화를 그렇게 강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만 해도 가면 이거 어디다 쓸 거냐, 팔로우 있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따졌는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법에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완화시켜 준다고 할까? 그게 연구자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죠. R&D는 R&D다. 파는 거는 그 다음에 실용화 상용화는 그런 걸 좀 하라는 트렌드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한번 좀 우리 실장님께서 주시고요. 우리 최 대표님은 저도 사실 그 CTX 현장에 최 대표님 사업장에 갔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가서 이제 보고했는데 아까 이제 실용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실용화가 이게 우리 EU 받아보셨잖아요. 그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는 정부나 국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원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보안장비 인증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좀 거리사항이 있으면 그런 실용화나 사업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그 R&D를 너무 실용화 경제성 부분만 따져서 R&D 뭐 이런 말이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경험한 이 국토교통부의 이 분위기는 R&D든 뭐든 무조건 하면은 어디다 쓸 거냐 실용화 이걸 항상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 내내 터지기 때문에 이게 실용화 이게 과기분할 좀 이런 데가 아니라면은 국토부 R&D 특성상 이게 아마 실용화까지 연결되지 않는 R&D는 끝까지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 거다.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특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실용화를 전제하지 않는 R&D는 여전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국토부 R&D는 실용화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워낙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되다 보니까 항상 국토부 R&D는
인증을 받는 대상은 무조건 R&D 법에 인증 받아와라. 이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그 해외 인증, 예를 들어 뭐 보안장비가 그런 거죠. 보안장비 허가를 말씀하시지만 국내 인증 받아봤자 양보항공사에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TSA나 ECH 인증 받아와야지. 무슨 국내 인증. 그래서 지금 뭐 상호 바사 미국이나 유럽이랑 바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R&D 장비 개발은 무조건 유럽이나 미국 인증을 받으라고 RFP 아예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업체, 춘 대표님 아시지만 개발업체도 당연히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양보항공사 가서 얘기라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개발업체도 당연히 그걸 원하고 저희도 당연히 그걸 RFP를 듣고 그 다음에 인증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 실증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제도 개발이 예를 들어 3년이 나머지 인명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자가 대부분 정부 사이드가 많기 때문에 또 이동 안 해도 이런 관제사라든지 이런 공항 보안 이런 쪽이라든지 현장에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개발 말고도 한 2년 정도는 항상 저희가 그 현장 운영 이걸 꼭 R&D에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R&D 추진한 측에서 그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돈이 적다는 거. 돈이 적은 기획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기획의 문제 아니면 누가 안 하는 건지 왜 이게 잘 이렇게 큰 사업화가 많이 안 되는 건지 좀. 지금 25년 20법인데 이제 과제 하나입니다. 그게 과제 하나에 이런 20법이라서 과제 자체로 보면은 적은 돈은 아닌데 워낙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 건데 이게 저희가 보면은 1년에 신규 과제가 한 2개? 3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실제로 나가는 과제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안 과제는 그래도 이제 워킹스루가 있었었는데 걔가 또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또 이제 아마 더 예산이 반토막 이상 났을 겁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보안 쪽은 이번에 부처부 임명해보니까 뭐 다른 회사도 제안해 주시는 여러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아까 그 지난 5년간에 그걸 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못 넣었는데 보안 쪽에서 보니까 할 과제들이 많아서 꼭 이 부처부 임명 아니더라도 별도 트랩을 해서 많이 발굴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많이 좀 신규사업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겪어보니 이렇더라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보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품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로 접근을 했다가 확인을 해보니 국제 인증이 없으면 시장 진출이 안 되더라 해서 이제 ECH 인증도 해보고 지금 현재는 TSA 인증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CH 인증은 딱 2년 전에 제가 득했고요. ECH 인증을 득하고 나서 이제 시장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니 시장 검증 데이터를 그 다음에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 우리가 해보니 또 하나가 또 나오고 또 하나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앞서 잠깐 얘기 중에 TSA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셨던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만 TSA는 처음에 이제 개발 설계문서 검토 다 하고 나서 TSA에서 성능 시험들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항 몇 개 실증 공항 지정해가지고 공식적인 실증 과정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1년에서 3년 그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걸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경계 없이 그냥 구매를 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증을 2년 전에 했던 ECH는 성능에 대한 그러니까 탐지 성능에 대한 인증만이고요. 실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실증은 업체의 몫인데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그 팀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인천공항 어떻게 넣어볼 또는 실증이라도 해볼 방법 또 한국공항공사도 많이 쫓아다녀보고 근데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하에서 그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실증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업에 가가지고 하지 못하는 한계 결국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요구하는 방법 가장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공공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시험 공항이 좀 지정이 되고 그 공항에서 국산 개발 제품이든 국내 인증을 맡으려고 하는 제품들은 실증 성적을 거기서 내라. 그리고 그러면 거기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평가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평가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구매 허들을 완전히 낮춰달라. 이제 TSA 모델이 많이 이제 좀 차용된 절차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도 출장이 이번 주에 인도 출장이 있었고요. 인도 피카스 우리 같으면 지금 이 공항에 인증을 총괄하는 그 기관입니다. 거기랑 이제 미팅도 하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인도도 그런 프로세스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식 제품이 만들어지면 지정된 공항, 몇 개 공항들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법적인 건 아니긴 한데 피카스가 운영합니다. 델리하고 그다음에 한번더 공항, 이 두 공항의 데모 운영을 직접 현장에서 하겠다 룰이에요. 그 룰을 통과해야 이제 사용 승인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카스 인증이라는 게 따로 있고 우리 같은 티아스트 인증 같은 근데 거의 ECAC, TSA 수준의 퀄리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에도 공항 신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국내가 어쨌든 보안 제품이 보안 장비가 또 성능이 개선이 되려면 이제 이런 절차 개선이 꼭 빠르게 좀 도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이런 거는 사실 국토부의 권리가 들어가나요? 지금 공공의 어떤 그 아까 뭐 특정 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인천에 이런 데는 안 될 수 있지만 지방에서라도 지방공항에서라도 뭐 할 수 있으면 국토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말씀드린 잘 기획해서 실제 해외까지 인증도 받아서 제품이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실증을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판매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 교수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수학을 그것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뭐 교수님이 한선택 교수님 얘기 참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국내에 좀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 뭔가 좀 국토부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견보다는 이제 저희 그 협회에서 지금 기획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난 6월달 있죠. 그 위안공무원 포럼에서 이제 실증 문제에 대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저도 뭐 공항공사 가서 우리 K 보안 장비가 제대로 좀 현장에서 설치가 돼서 실증이 돼야지 어떤 그 운영 적합성 같은 것도 좀 검증이 되고 왜 수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실제 공항 운영자 입장에서는 적합성이 검증이 안 된 장비를 성능만 통과했다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듀얼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이 아닌 수입 통제, 그러니까 외곽 초소로 거기도 장비가 있으니 거기도 뭐 듀얼로 운영하면서 하자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협회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예 그 국내에 실증센터 하나 만들자. 그래서 K 보안 장비 실증센터죠. 그거는 굳이 공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외곽에 우리 그 K 보안 장비 만든,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장비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거는 뭐 CT, X-ray 포함해서 운영 탐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다못해 뭐 CCTV는 다른 이제 업체 뭐 하는데 실증센터가 있던데 CCTV 같은 경우 실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센터에서 직접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증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저는 AI 데이터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유해물질, 유해물질을 넣으면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증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저희 회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한번 제안을 하려고 지금 공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고 좀 결론이 저희 원래 30분 일찍 시작해서 30분 일찍 끝내라고 하는데 아직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같이 우리 소 회장님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토론자로 우리 그 한국공항공사의 윤기동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나 또는 발표에 대해서 토론 좀 해주시고 또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뭐 기술 개발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윤기동입니다. 제가 이 회사는 포럼을 꽤 미물일 때부터 좀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입사원들부터
물론 이제 항공보험을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전부터 봐왔고, 여기 계신 이제 아까 황원 원장님께서 하실 때도 제가 먼저 참석을 했었었고, 뭐 아까 이제 이런 자리가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가끔 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문제 제기라기보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몇 가지 챌린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항공보안이 나갈 방향이나 뭐 미래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좀 몇 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 잘 아실 겁니다. 뭐 휴먼 에러 이슈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그 다음에 행하는 그 공항공사 아니면 자회사, 굉장히 서로 밀고 당기는 이슈였습니다. 그 휴먼 에러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휴먼 에러를 000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속된 말로 사기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휴먼 에러를 언제까지 서로 그냥 논쟁의 거리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저는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AI가 지금은 굉장히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론 저는 이제 뭐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AI가 어느 정도 저의 업무를 보완을 하든지 대체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세상을 뭐 거스르러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저희가 인천공항공사하고 다르게 14개 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개 공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매년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요. 주만발리공항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억울합니다 할 거고, 언제까지 또 다른 데서는 계속 운영해라 이렇게 할 거냐. 결국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이거든요. 항공보안 쪽에서도 사실은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14개 공항의 그 그러니까 승객 수요를 보면 시간대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6시 때는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승객이.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저희가 보안 검색이든 경비든 뭐 신분확인이든 이런 모든 검색이 사람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통합이 방법이다. 그럼 그 통합이 뭐냐? 또한 저희 판독 업무의 통합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어쩔 수 없지만 판독 업무는 결국은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걸 한국공항공사에서 굉장히 지금 몇 년 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아까 뭐 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단 설립 문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공단의 설립이 맞다 아니다 이런 측면을 접근하고 싶은 게 아니고, 특히 보안 검색 관련된 부분에 굉장한 지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협업입니다. 뭐 아까 이제 인증 얘기도 나왔고 실증 부분 얘기도 말씀 나왔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웍스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R&D, 국가 R&D 하기 전에 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사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항공보안 장비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이슈로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해결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항공보안 장비는 다 인증받은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 인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어렵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또 검증이 안 됐으니까 또 그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그냥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 검색이든 경비든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여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감독기관의 그 감독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조금만 실수도 응답을 안 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카오에서 말하는 이 레이어 개념의 보안 검색, 레이어 개념의 항공 보안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구조상에서는 이 모든 항공 보안의 업무가 공항에 지금 개념적으로 다 생각들을 하시고 있어서 공항에서 뭔가 실수 하나가 발생이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최선의 장비, 제일 익숙한 장비,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일어날 만한 것들을 쓰고 운영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장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실증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장비를 이제 갖다 놓고 실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바로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업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정책적인 측면이 쫓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이게 지금 뭐 저희 CT 같은 CT 장비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장비예요. 병원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던 기술이고 새로운 기술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항공보안 쪽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결국 인증인데 국가 차원의 인정.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 CT 장비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 현장에 들어온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6, 7년밖에. 왜냐하면 제가 그 제주에 그 대인 검색장이 소형 CT 엑스레이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결국 다 인증이고, 근데 그 인증을 받아줄 사람은 국가 차원의 정책 차원의 지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ETD 장비를 현장에서 많이 써요. ETD 장비. ETD 장비가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용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게 폭발 본적 탐지기라는 건데, 근데 얘가 왜 현장에서 잘 쓰고 있을까요? 그 문제가 많은 장비입니다. 결국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인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아는 KS 마크라는 의미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기술이나 장비의 한계에 대한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증을 줬을 때 국가에서 이 장비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의 리스크를 떠안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인증을 만드는 거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쪽 파트 부분도 오시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항공보안은 더더욱 정책 분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된다. 저희끼리 얘기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께서 휴먼 에러, 통합, 협업, 인증을 위한 정책 지원 부분도 강조하시면서 토론해 주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 발표자님도 한번 전체 질문을 드렸었고 또 더불어장분들께도 한번 하셨는데 저 10분인 거 금방 넘어갔네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커멘트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부터 하시죠. 우리 교수님 양보 되죠? 네네. 일단은 극동대학 계획해보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에비에이션 도메인도 갖고 있지만, 시큐리티 엔지니어 기침 하나, 일단 RPL AI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항공 MRO 부분에 현재 AI 기반 운송용 상공기 상태 진단 및 예지 장비 핵심 기술 개발 해당 지금 과업이 총 사업비가 2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150대 항공기는 우리나라에서 운항하고 있는 B737, 즉 맥스, 그 다음에 뉴제너레이션 다 똑같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A클래스로 받을 이 항공기의 상황이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 항공기의 에러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규소장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항공기 B737 항공기 같은 그냥 보잉 항공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에러가 수집이 되면은 보잉기 같은 경우에는 AHM이라는 솔루션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종의 이캠의 메시지가 발생하면 제가 약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캠이나 이 카스의 에러 메시지가 발송을 하게 되면은 항공기는 A 카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발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트랜스폰더가 2개입니다. 트랜스폰더가 2개다라는 얘기는 트랜스폰더 1은 기장님이 쓰는 거고 2는 부기장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항공기가 셧다운이 됐다. 엔진 플레임 아웃이 듀얼 엔진 플레임 아웃이 됐다. 트랜스폰더 1밖에 동작을 안 합니다. 320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폰더가 3개입니다. 근데 737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폰더가 1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과적으로 전송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핵심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I 쪽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AI는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용어로 제로샷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얘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로샷 데이터가 굉장히 좀 요새 좀 메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공 쪽은 얘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항공 쪽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를 돌려봤는데요. A320 기종에서 듀얼 엔진 페일러, 그러니까 미안한데 조금 이렇게 질문이나 커멘트를 좀 이렇게 압축해 주시면 네네네. 전체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네. 하여튼 딱 한 가지만. 네. 제가 정리를 해보면 AI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에러나 맹신 또 에러가 너무 우리가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때 좀 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적 그러한 좀 환경이 인바이런트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게 제 핵심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AI라는 어떤 패션을 따라가는 거는 대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안전이나 보안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한수대학교 항공보안학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참고자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증만 받아도 실제 실증이 안 된 장비에 대해서는 서로 공항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가 국토안전 관련 이제 거기 근무할 때 2014년도에 거기도 건설 장비가 많이 개발됩니다.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실증센터를 가상의 모형을 만들고 실제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실제 국토부터 인가 받아가지고 27년도에 실증인증센터, 건설안전 장비에 대한 실증을 해서 인증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어렵다고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항공사에서 할 게 아니고요. 여기 백승훈 대표님 계신 데나 아니면 우리 안전기술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 이쪽에서 그림자를 잡아 나가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5년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발자국을 안 내면은 나중에도 계속 그림자만 잡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증 인증센터가 좀 어렵지만은 어디서라도 그림자락도 만들어 놓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전 받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임원분들께서는 식사하시면서 일단 토론하시고 지금 학생들은 좀 분명히 끝나면 도망갈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항공보안팀 박수빈이라고 학생 아니네? 왜 젊어 보이세요?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공보안 장비 인증 기준에 있어서 이카드나 ECAC, TSA 인증 기준을 받더라도 실제로 스미스사 등등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증 기준은 비공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SST랩 대표님께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카게 인증 기준보다 상위 기준에 있는 건지 첫 번째로 질문 대표님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CT 엑스레이를 CT를 시범 운영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혹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항개발 PMO 운영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라오스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쪽은 일본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공항 전체가 일본 소도시에 있는 공항 구조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나갈 때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가 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들어가서 시범 운영을 한편에서 이제 하든 해갖고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떨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한국공항공사 시장님이시는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ECAC 인증을 제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어쨌든 ECAC 인증을 커트라인을 통과했다라는 거니까요. 그 대신 한 12개 항목에 과락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가 통과가 된다. 근데 그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가 수준이 낮은 리ኳ이어먼트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몇 개 없지 안 되니까 통과한 업체가 대기업들도 다 통과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통과 자체가 사실 레벨은 충분한 레벨을 넘어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제 필드 이해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운영성에 관련된 그 성능들도 내느냐 이게 활동률이나 기본 성능 이외에 안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검증되느냐 이제 이게 조금 남은 허들가고요.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실증 레인을 따로 운영하거나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해야 되겠다. 네. 우리 혹시 이동 팀장님께서 PMO 나갈 때 패키지형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이나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담당자가 아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적인 정책 지원 사업에 실어서 나가는 거면 그걸 받는 수혜국 입장에서는 그런 마다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 특정 신공항 기항하면서 그 제안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여전히 그래도 항공 안전 승객의 생명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부담을 느끼는 거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아까 학생 학생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 하겠습니다. 항공보안학과 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입니다. 계속 패널 좀 정말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AI가 이제는 없는 시대는 이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가 계속 사용되듯이 AI도 계속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적 오류에 대한 문제를 AI가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항공보안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일 현실 있는 질문인데요. 다른 어떤 질문가? 그거는 제가 좀 답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이제 연구소에서 AI 탐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특히 보안 검색 것들이
우리 직업을 뺏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는 AI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AI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지, 일반 분들은 똑같습니다. 굉장한 거다. 이게 사람이 결국 대체를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근데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아까 휴먼 에러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상식선에서의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식선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AI 판독 시스템이 그냥 우리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안검색 요원이 판독을 했을 때 판독을 할 수 있는 물건만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봤을 때 안 보인다, 못 찾겠는데 그럼 AI 못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운영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AI가 언젠가는 사람을 대체를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AI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돼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보안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전문 직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검색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탐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로 라이터, 가위, 정말 허드렛 일이라고 볼 수 있는 탐지, 굉장히 쉬운 탐지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고 계세요. 근데 얘네들은 AI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려운 물건, 목발물이 됐든 총기가 됐든 이런 물건들을 결국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탐지가. 제가 현장에서 근무는 안 하지만,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보안검색 요원분들이 판독을 어떻게 하시냐면,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날씨, 승객의 옷차림,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가방에 대략 등산용품이 있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여자분이니까 화장품이 있겠구나, 이렇게 다 모든 것들 다 판단, 정말 AI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독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결국 AI도 확률의 영역이 있거든요. 100%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과 0%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사이 양극단은 AI가 커버를 할 것이고, 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 이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 보안검색 요원들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안검색 업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AI의 시대가 무슨 내 직업을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 손을 타야 될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학생이 경청을 해가지고 제가 답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여러 가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 잠깐 코멘트를 하시고. 지금 AI가 대세인 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현재 AI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아까 그래서 우리 백승훈 실장님하고 우리 최광희 대표님이 계속 5년 후, 10년 후, 20년 이후에 중장기 R&D 방향을 말씀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AI가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아까 지금 내용을 잠깐 보셨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오늘 발표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보안이 아니고 미래의 보안이거든요. 거기에는